안녕하세요. 이번에 진학 관련 학부 연수를 맡은 시흥고등학교 3학년 부장 서수환입니다. 예, 앞으로 변해가는 대입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에 대응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 입시 살펴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게 4개의 파트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일단은 대입에 대해서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대입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입 제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올해의 대입 전형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1, 2학년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에 따라서 학생들은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입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 가야 할지 이렇게 네 파트에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입 전형의 이해. 예, 대입 전형은요,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수시는 학생부 전형, 그리고 논술, 실기 전형,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 전형,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수시에서는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여기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불리고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에 함께 들어가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일단 수시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이제 일부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논술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예체능 계열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는 실기 전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는 이제 9월에 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고요. 총 6장의 원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정시는 대부분 수능 점수를 가지고서 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가, 나, 다, 군 해가지고 총 3번 원서를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시하고 정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시 지원 횟수 6회 제외 대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교육부 산하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시와 정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의 수시 6회 제한에는 속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지원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대학은 뭐 우리나라에는 이제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운대학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호원대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청운대학교는 지금 캠퍼스가 인천에까지 들어와 있어서 여러 학생들이 또 지망하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문대학교는 지원 횟수에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전문대학교 자체적으로 그 대학 내에 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하면 그 교육부에 속하지 않는 대학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이거는 아무래도 국방부에 속해져 있겠죠. 그래서 육해 공군, 국군, 간호사관학교들이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경찰대학, 예, 이거는 행정자치부에 소속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카이스트, 지스트, 디스트, 유니스트, 예, IST라고 붙어 있죠. 이것들, 예, 이건 과학기술원이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예술 관련 대학들도 있는데요. 한국예종, 그 다음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상기부 산하에 있는 폴리텍 대학교, 이런 대학들도 예, 전부 다 수시 6회 제한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특히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수시에 다른 대학에 붙었다 하더라도 역시 지원을 해볼 수 있는 대학이긴 합니다. 예, 대입 전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예,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 기록부, 즉 우리가 보통 요거를 가지고 내신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죠. 아이들 성적, 성적으로 가는 전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대학에서 면접, 그 다음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이 정도 성적은 좀 받아줘야 돼라고 해서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역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학교생활기록부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봅니다. 교과전형에 있었던 내신 말고도 그 안에 적혀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서 이 학생들을 이제 그 학생을 어,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해석을 하고 어떤 학생인지 판단을 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또는 이제 면접을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혀 있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1학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1학년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됩니다. 그 사항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 기본적인 논리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 논술 전형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능 위주 전형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수능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하는 전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대학 입시는 4년 예고제라고 해서 4년 전에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기 전 4년 전에 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년이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중3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중3일 때 무엇을 발표하게 되냐면 큰 틀의 입시 전형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대입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는 최소 얘네들이 중3일 때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학생들 대입 공정화 방안이 발표가 되었을 때도 아주 크게 바뀌었을 텐데 그게 크게 적용될 때가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겨울 때였습니다. 말 때. 그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고1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게 된 2024학년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잘자잘한 변화들은 이제 좀 중간중간에 바뀌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4년 예고제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여러 가지 것들이 예고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고1 8월이 되면 대입 전형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대기업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대학 측에 우리 입시 이렇게 치를 거니까 너희 준비해라고 예고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큰 틀에서는 그냥 학부모들 입장에서 그 다음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입 일정 정도를 좀 참고해 볼 만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5월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시행 계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1학년 8월 달에 대기업에서 발표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각 대학에서는 우리 그럼 대학은 그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이렇게 시험을 볼게라고 발표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험생들은 이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이제 교과 전형은 어떤 식으로, 종합 전형은 어떤 식으로, 그다음에 논술을 우리가 볼 건지 말 건지, 그다음에 각 학과별로는 몇 명을 뽑을 건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대체로 모두 발표가 되어지고요. 이때 발표한 사항은 가능하면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큰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 바꾸지 못하게 되어 법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네들이 고3이 되어서 4월이 되어지면요. 이제 각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이 좀 더 구체화되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발표되었던 이 시행 계획을 구체화된 수시 모집 요강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요. 9월 달에는 정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수능을 이제 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틀에서의 입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에서 성적은 이렇게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절대평가, 상대평가로 나뉘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점수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몇 점 이상이면 몇 등급, 그다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상대평가는 학생들끼리 석차를 내는 겁니다. 몇 등까지가 몇 등급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절대평가는 내신에서는 학교 시험이 되겠죠. 예, 예체능 과목,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점수로서 학생들의 등급이 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경쟁이 아니라 내가 잘 보면 그냥 그에 맞는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면 그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수능에서는 영어와 한국사가 절대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제2 외국어가 절대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에 대해서는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1등급, 2등급, 3등급이 부여되게 됩니다. 자, 상대평가는 석차 기준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내신에서는 일반적인 국영수, 사과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과목들이 상대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등 안에 들면 1등급, 그 다음 몇 등 안에 들면 2등급 이렇게 나뉘는 게 상대평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사회 과학 과목들이 될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교과 내신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은 교과에서 협의회를 거쳐서 컷을 결정을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성취도를 나누고 있고요. 큰 이상이 없는 이상 이 점수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교과 협의를 의해서 좀 변동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5등급제로 나뉘고 있을 경우에는 90점 이상일 때는 A, 80점 이상일 때는 B, 70점 이상일 때는 C 이렇게 이제 5등급제로 나누게 되고요. 3등급제로 나누는 예체능이나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80점 이상일 때는 A, 60점 이상일 때는 B 이런 식으로 점수가 그 점수에 해당되는 점수 이상만 받아주게 되면 그에 맞는 등급을 그냥 부여하게 됩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죄송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같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험 같은 경우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런 식으로 점수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한국사나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5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45점 이상이면 1등급, 40점 이상이면 2등급 하면서 각 점수대별로 등급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 점수 이상만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성취도가 부여되게 됩니다. 상대평가는 교과 내신이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나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100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다고 했을 때 4등까지의 학생은 1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등까지의 학생은 2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율로 보자면 해당 시험 본 학생의 4%까지가 1등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까지의 학생이 2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로 나타나 있는 것이 상대평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모두가 시험을 잘 본다고 1등급을 받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본 학생들 중에서 석차를 매겨서 4% 이내의 학생들을 1등급, 11% 이내의 학생들이 2등급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 평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입제도가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변해가는 과정을 보려면 이거에 적용을 받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과정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에 해당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성적에 관련된 건 아무래도 교과에 관련된 내용일 것 같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해당되는 거는 이거는 종합 전형에서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전형에 또 교통 교과랑 전문 교과라는 게 있는데, 이 전문 교과라는 놈은 일반적으로는 실업계에서 많이 다루게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특목고 에서 다루게 되는 교과가 전문 교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고에서는 보통 교과를 다루게 되어지고요. 보통 교과라고 하는 건 뭐 국영수, 사과,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이 다 보통 교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목이 공통 과목, 그 다음에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선택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선택 과목 안에 일반 선택이라는 과목과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놈이 바로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자,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보통 교과 과목이 이렇게 국영수, 사과, 그 다음에 음미체, 기술과정, 제2외국어 다양한 과목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일반 선택 과목과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빨갛게 칠해져 있는 과목들이 무엇이냐면요. 수능에 나오는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다 시험을 보게 될 교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굵게 표시되지 않은 과목들은 학생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과목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선택 과목은 상당수의 많은 교과들이 수능에도 나오는 교과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교과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요 진로 선택 과목에 있는 상당수의 교과들이 우리 시흥고등학교에서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가 선택해서 수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기하라는 교과, 그 다음에 과탐의 투 과목에 해당되는 것들은 수능에도 출제가 되는 교과입니다. 물론 본인이 선택을 했을 때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진로 선택은 말 그대로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본인이 이쪽에 해당하는 진로를 고민할 때 선택해 볼 수 있는 교과입니다.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수능에서도 이렇게 출제된 교과가 있기도 합니다만, 종합전형에서도 역시 평가할 때 조금 감안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진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니까는 학생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일정 점수 이상을 받게 되면은 A등급을 B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교과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이 변화가 되게 되는데요. 올해 3학년부터 수능은 변하게 됩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국어랑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 과목이 있고요. 독서랑 문학이라는 국어에서 공통 과목, 수학에서는 수원, 수투가 이제 공통 과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에서는 본인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는 두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미분과 적분, 기하라는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탐구에서는 작년까지는 사회탐구에서 두 과목 또는 과학탐구에서 두 과목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가 융합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도록 사회과학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17과목 중에서 두 과목까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한 과목만 선택해도 되고요. 안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어느 정도 목표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두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또 다른 이제 부분이 바로 이 제2외국어 파트입니다. 제2외국어 파트가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제2외국어가 상대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여기에 보시면 아랍어라인겠죠. 아랍어를 이제 시험을 봤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이런 형상도 사라질 것 같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일정 점수 이상 받으면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수능이 바뀐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9년 11월에 대입제도 공정화 강화 방안이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고2, 고3에는 많은 변화를 줄 수는 없었고 그 당시에 예, 중학교 2학년 때 현재 고1에게 많은 변화가 가져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고1, 2, 3은 전체적으로 이 공정성 강화 방안에 다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의 기재 항목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요, 글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마저도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 대입제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나왔을 때 가장 크게 대두되었었던 부분인데요. 수능 전형으로 40% 이상으로 해라라고 대학에 지침을 내렸다고 이게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약간 현혹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예, 수능 40% 이상으로 이야기했었던 부분은 맞는데 이 앞에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예, 16개 대학입니다. 예, 16개 대학에 대해서만 요 수능 40% 이상으로 전형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6개 대학이 무엇이냐면 다음 보는 바와 같이 건국대, 경희대 부터 해서 한양대까지 총 16개 대학에 대해서 너희들은 수능 40% 이상으로 해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 대학들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종합전형 과 그다음에 논술 전형이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대학들입니다. 예, 그런 대학들을 기준 삼아서 수능 40% 이상으로 늘려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대학들 말고는 40% 이상으로 맞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전년에 이제 발표되었었던 또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능 30%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수능 30%까지는 맞추게 될 겁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전형 의무화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관심 가져야 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부분에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얘기해서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강화반의 일부 이제 중요 항목을 다시 한번 보자면 자기소개서가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5천자였는데요. 기존에 5천자였는데 3,100자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문항도 하나가 줄어서 3개 문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예 폐지가 되고요.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모두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까지 있었던 적성고사라는 것이 이제 올해부터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 뭐 작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브라인드 평가, 브라인드 서류 평가. 그래서 그 종합전형에서 대학 측에서 평가를 할 때 그 생기부가 어느 학교 건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 선발 수도권 대학이라고 지정되어 있죠. 수도권 대학의 10% 이상을 권고하고 있어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수도권 대학의 10개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개설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를 한번 보시면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이 대학 측에 제공되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뭐 출결까지는 다 가고요. 그다음에 수상 부분이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건데 수상은 다 기록은 됩니다. 학생들이 기록은 되는데 이제 제공이 될 때 이게 이제 개편이 되면서 한 학기당 한 개만 제공이 되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 수상은 아무래도 수시 전형에서 영향력이 있겠죠. 그래서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니까 총 5건이 되겠죠. 뭐 이제 졸업한 시점에서는 6건이 되겠지만 어쨌든 종합 전형에서 평가를 받을 때는 5건을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등학교 1학년은 그마저도 제공이 안 됩니다. 이 제공이 안 된다는 건 기록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은 되는데 대학 측에 이제 생기부가 넘어갈 때는 수상에 관련된 내용은 안 넘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이거는 제가 안 썼네요.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 이건 자율 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다 넘어갑니다.
기재되는 자율활동이라든지 진로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내용들이 다 넘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율동아리라는 부분, 그다음에 개인 봉사활동, 지금은 학교 봉사활동과 개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기록 역시 또 미적분이니까 기록은 되지만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학년 초에 항상 보면은 너 진로 희망이 뭐니? 학부모는 진로 어떤 부분, 어떤 쪽으로 네가 진로를 가길 원해? 이런 걸 질문한 다음에 그걸 생기부에 기록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학부모 희망사항은 기재하지 않고 학생의 희망 진로만 기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재된 내용 자체를 또 역시 대학 측에는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교과 학습 발달 사항도 이거는 학생들 내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신도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용이 가겠고요. 그에 관련된 교과 학습에 해당하는 특기 사항입니다. 특기 사항 내용은 뭐 다 제공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독서 활동 사항은 3학년 1학기까지만 뭐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겠죠. 넘어갑니다. 근데 역시 또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기록은 되지만 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정말 고등학교 1학년은 대학에 제공되지 않는 게 상당히 많죠. 그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걸 담임 선생님이 학년 말에 기재하는 거죠. 그래서 학년 말에 기재하는 거다 보니까 2학년 자료까지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더 살펴보시면 교과 활동 사항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고등학교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활동 내용이 기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영재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록은 할 수는 있는데 대학 측에 이제 또 역시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아예 반영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같은 경우에도요, 그 내용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거의 30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거의 이 자율 동아리는 뭐 하는 동아리입니다. 라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내 봉사활동 내용이 고등학교 2, 3학년까지는 그래도 기재가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개인 봉사활동 내용은 아예 기재는 되지만 대학 측에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특히 고등학교 1, 2, 3학년 같은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부분인데 특기사항, 이 봉사활동이 어떤 내용으로 얘가 열심히 한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란이 있었는데요. 그런 란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에서 이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 대한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2023학년도 나와 있는 거 보시죠. 이게 작년 5월에 발표가 되었었던 거고요. 그럼 2024학년도 5월이 아니죠. 이게 8월이죠. 8월에 발표되었던 거고요. 그럼 2024학년도에 해당되는 거 1학년 되겠죠. 자, 1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은 올해 8월에 발표가 되겠죠. 이렇게 일정이 나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볼만한 내용은 이 일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형 모집 인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2학년도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2023학년도 거든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거겠죠? 아이고. 23학년도에 해당되는 내용은 그러면 언제 발표될까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5월이면 발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5월이면 2023학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모집될지 이게 대학별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쨌든 2022학년도 보시면 종합전형 줄여라라고 해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늘려라 해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살펴보시면요. 아까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에 있는 16개 대학에 콕 집어서 늘리라고 얘기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늘어난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6% 정도 늘어난 게 보일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종합전형도 생각만큼 많이 안 줄었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2%채 안 줄었죠. 이렇게 보일 거고요. 거꾸로 교과전형이 늘었죠. 교과전형이 늘은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정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학생들이 이제 보통 많이 생각하고 있는 주요 대학교의 상위 16개 대학, 예, 뭐 서울대, 영고대, 서성한, 중경외시 하면서 나가는 그런 16개 대학들입니다. 그 16개 대학들 보시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일 많은 비율로 뽑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대학들이 대부분 그 40%, 수능 40%에 해당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능 비율이 가장 이제 1등으로 올라왔죠. 하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종합전형도 만만치 않게 많이 뽑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이 많진 않죠. 생각보다. 네, 적습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늘어난 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확대해서 서울 경기권으로 늘어나는 걸 보시면 수능 전형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권에서 종합 전형 비율이 이렇게 낮지 않다라는 것도 역시 함께 발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교과 전형이 확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중위권 이상의 학생들이 많이 가는 대학이 충청권에 많이 있는데요. 이 충청권에서는 교과 전형 비율이 가장 많이 뽑게 됩니다. 전국적으로도 교과 전형 비율이 가장 많이 뽑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충청 이남권으로 내려가면 수능 전형 비율은 상당히 낮다라는 것도 또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전형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내신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신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진로 선택을 어떤 식으로 교과 전형 내신으로 뽑는다고 했는데 성적으로 뽑는다고 했는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각 대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당수의 대학들이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대학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대부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 자, 요만큼의 대학들만 어떤 식으로든 점수화해서 반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학들을 노리지 않으면 진로 선택 과목은 그냥 막 해도 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요 이제 반영하겠다는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무시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요거는 어떤 거냐? 종합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본인 진로에 맞춰서 교과들을 구성하게 될 텐데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이 바로 그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진로 선택 과목이 아예 성적이 안 나오는 거 아니고 점수는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점수가 A등급인지 B등급인지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어서 종합 전형에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종합 전형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로 선택 과목을 각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그러면 이 방법을 이런 식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종합 전형에서도 이런 식의 아이디어로 이 학생을 판단할 수도 있겠구나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숙명여대에서 발표한 방법인데요. 이거를 그냥 등급으로 환산하겠다는 거예요.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이렇게 그냥 환산해서 계산하겠어 라는 거죠. 이게 1등부터 9등급 중에 C가 4등급이니까요. 상당히 후하게 진로 선택 과목이 뭐 크게 내신에 영향이 없도록 반영하는 대학이 되겠네요. 자,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중간에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A가 20점, B가 15점, C가 10점으로 계산되겠어 라는 겁니다. 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일반 선택과 공통 과목, 그러니까 내신이 나오는 과목이 80%를 반영되게 되고요. 진로 선택이 20%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이 80%는 아래 나와 있는 이런 등급 점수를 가지고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모든 과목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거다 보니까 과목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등급대 평균을 낸 거랑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상대적으로 개수가 적을 겁니다. 그 개수 적은 걸로 이걸 평균 낸 걸 합치겠다는 건데요. 이 연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의 영향력이 좀 있는 편입니다. A와 B 점수가 5점 차이가 나는데 이 1등급, 2등급의 5점 차이는 과목 수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5등급은 아니 5점은 과목 수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을 노린 학생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도 신경을 좀 써야겠죠.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로 선택 과목이 대학 측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각 고등학교에서 A등급, B등급, C등급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받았는지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등급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A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이 떨어지고요. A등급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A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각 학교 그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나타낸 건데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될 거니까 각 학생들도 좀 신경을 써서 A등급, B등급, C등급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보자면 A등급을 받는 학생이 이게 많아지면요. 그러면 B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등급이 30%면 A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1.3등급으로 될 텐데요. 그러면 B에 해당하는 등급은 3등급이니까 3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4등급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A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이 50%가 되면은 A등급 받는 학생은 1.5등급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B등급을 받는 학생은 5등급부터 시작이 되니까 등급을 상당히 많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신경을 덜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B등급, C등급을 받았을 때 내신에 해당하는 점수를 상당히 많이 깎아먹는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원점수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에서 몇 점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반영해야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이제 상당수 많은 대학에서 늘어났다라는 것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대학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을 가지고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부분을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이제 이러한 대학들에서 하는데 신경 써야 될 게 이렇게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가는 대학들이 상당수의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걸고 있습니다. 수학 능력 수능에서 이 정도 성적은 받아야 우리 대학을 올 자격이 돼라고 제한을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신 갖고 가는 겁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 그런데 내신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수능 성적을 어느 정도 받아야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균형, 즉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는 대학은 이렇게 10개 대학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개 대학을 뺀 나머지 41개 대학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그래서 내신 관리를 어느 정도 하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이제 내신이 아니라 종합 전형으로 뽑는 대학들도 있는데요. 그 대학도 이제 뭐 전통적으로 추천 전형으로 종합 전형으로 뽑았던 서울대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개의 수도권에 있는 교대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냥 대표적인 대학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종합 전형이 지금 보시면 여기는 최저가 상당히 많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학교 생활을 충실한 학생들을 뽑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제를 좀 안 걸고 있는데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지금 학생부 기록이 상당히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대표적으로 수능 최저를 만든 대학이 경희대, 그 다음에 연대가 수능 최저를 새롭게 다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대학들
또 수능 체제를 이제 만들려는 모습이 조금씩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023학년도 지금 현재 고2 같은 경우에 이제 5월에 발표되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자기소개서를 없애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대가 올해 자기소개서를 없앴고요. 예, 서강대가 자기소개서를 없앴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역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어차피 없어질 자기소개서니까 이제 여러 대학들이 자기소개서를 이제 거꾸로 없애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 보고 있는 대학들도 있는데요. 33개 대학이 작년까지 봤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 있었던 적선 전형이 사라지면서 여기 굵게 되어 있는 가천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수원대, 그다음에 여기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수능 전형을 신설해서 36개 대학으로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제 논술 전형은 정부에서 없애라고 계속 하고 있어서 많은 대학들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개 대학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 인원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 바뀌면서 국어랑 그 다음에 수학은 선택 과목이 생겼죠. 이제 국어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 자연계열을 뽑는 대학들에서 미분과 기하,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중에 수학은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자연계열은 아무래도 확률과 통계보다는 좀 대학에 진학해서 많이 쓰이게 될 미분과 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의 상당수의 대학들이요 자연 계열을 올려면 미분과 적분을 선택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과가 아니라 일부과, 좀 이런 과는 아무래도 미적을 해야 되지 않겠니, 기하를 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대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 계열에 한해서만 제한을 걸고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우리 학교를 원래는 이제 올해부터는 과학이나 사회 전체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그냥 우리 학교에 오려면 과탐만 시험 봐서 와라고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수학을 보라는 수학 중에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달라는 대학과 많이 상당수가 겹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인이 진로를 고민할 때, 그다음 고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선택 과목을 본인이 선택할 때 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입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던 부분, 정시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정시 쪽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2016년에서 2021학년도까지 어떤 식으로 2017년부터군요. 17년부터 2021학년도까지 어떤 식으로 응시자 수가 변했는지 나타나는 표입니다. 자, 그래서 19년에서 20년까지 대략 5만 명 줄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서 올해까지 5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졸업생들, 재수생들 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 보이시죠? 물론 이제 올해 거는 검정고시생이 포함된 비율인데 검정고시생이 뭐 대략적으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도 뭐 재학생들 준거에 비하면 얼마 안 줄었다는 거 확인되시죠? 그 정도 비율이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자료는 올해 수능 자료를 기반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 자료는 이제 매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1년 전 자료를 분석해서 내놓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응시자 수 비율은 요 정도 비율이 되는데요. 대체로 3대1 정도 비율이 되겠죠. 이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점수를 보시면 국어 수학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라서 표준 점수라는 게 있는데 표준 점수가 100점이 평균입니다. 100점이 평균인데요. 맨 앞에 있는 재학생들 보시면 국어 점수 100점이 안 되죠. 수학 점수 다 100점이 안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109점, 106점, 107점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표준 점수라고 하니까 감이 안 잡힐 텐데요.
이거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백분위 점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등하면 100점이, 꼴등하면 10점이 빵점이다라고 그냥 간단히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표준 점수에서 이 국어 같은 경우에 지금 대략 13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점수면요, 100분위 점수로는 예, 거의 25점 이상 차이가 나는 점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큰 점수입니다. 수학에서도 이게 10점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게 100분위 점수에서는 20점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중상위권 대학이 100분위 점수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수능에서요. 예, 그러면 국어 수학이 만점이 200점이 될 텐데, 이미 이 평균점에서 45점이 차이 나고 있는 겁니다. 졸업생들하고요. 물론 뭐 이제 그 대학을 갈 때는 그 정도 점수 되는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예, 이런 상황이 일단 기본적으로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졸업생들이요, 그냥 모두가 졸업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이 졸업을 합니다. 아니, 졸업이란다. 재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재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재수생에 포진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주변에도 한번 보시면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요, 그냥 모든 대학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재수하는 학생보다는 본인이 만족하는 대학에 합격을 못해서 재수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들의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상대평가인데요. 절대평가, 즉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으면 어, 1등급, 2등급, 3등급이 나타나는 영어 등급을 보시면 더 이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제 학생 같은 경우 재작년이겠죠. 재작년 영어 1등급 비율이 5.6%였습니다. 근데 재수생의 1등급 비율은 7.3%였습니다. 평균 7.3%라고 합니다. 근데 졸업생이 12.5%,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졸업생 같은 경우 1등급을 받았다는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2등급은 졸업생 같은 경우는 13.4%가 2등급을 받았는데, 예, 재수생 같은 경우는 24.3%가 예, 2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미 3등급에서 예,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50%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3등급을 받아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예,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 36% 선에서 끝납니다. 예, 그래서 이미 학력 격차가 재수생하고 재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정시에서 재학생과 재수생이 경쟁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게 구조적인 상황인 겁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작년에, 지금 작년 6월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아까 뭐 수능 40%를 늘리라고 했던 16개 대학에 여기 있는 국회의원이 자료를 한번 내놔보세요라고 해서 내놓은 자료랍니다. 그래서 12개 대학이 자료를 내놨는데요. 평균적으로 지금 보시면 재학생과 재수생의 비율이 3.5 대 6.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는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26%, 재수생은 73.6%라는 거 이렇게 확인이 되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정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뭐 숭실대도 비율이 70%가 넘어가죠. 상당수의 대학들이요, 예, 이런 식의 졸업생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입을 준비할 때 이렇게 지금 정시 비율이 높다고 해서, 예, 정시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정시에 올인하는 거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졸업생이 이 정시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정시 비율만 기대고서 무작정 정시에 올인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론 이 정시에 강한 재학생들도 존재합니다. 예, 그건 당연한 사실인데, 그냥 막연하게 정시 많이 뽑는데 그러니까 난 정시에 해야겠어,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대부분의 일반고에서는 상당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능을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수능 전형에 있어서 어쨌든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서는 최저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 수능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수능 최저는요, 예, 그 대학을
가서 공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대학에서 제시하는 최저학력 기준은요, 그 점수 받아선 그 대학 절대 못 갑니다. 뭐 일례로 서울대는 최저학력 기준으로 2등급 3개를 요구합니다. 근데 2등급 3개 받으면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 쉽게 가지 못합니다. 그 정도의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수능 준비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같이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얘기한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보자면, 어쨌든 지금 1, 2학년 때 교과 성적 비중이 상승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영향은 뭐냐면 진로 선택 과목 때문입니다. 왜 진로 선택 과목 때문에 요 영향이 끄냐면, 진로 선택 과목이 대부분 3학년에 있습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은 공통 과목을 배워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에 진로 선택 과목이 많다 보니까 3학년에서 내신을 딸 여지가 별로 없죠. 아까 보셨다시피 진로 선택 과목을 내신에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1, 2학년 때 교과 내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조금 시험 못 봤으니까 3학년에 보완해야지,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그런 걸 좀 같이 염두에 둬서 1, 2학년 때 상당히 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진로 선택 과목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 2학년에도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과목들을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 전형. 종합 전형에 있어서는 진로 선택 과목이 평가가 되어진다라는 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내신 조금 안 나온다고 해서 나 교과는 못 가나 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교과 전형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신 좀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종합, 그다음에 교과를 포기해서 전시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진로 선택 과목, 이게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끔 보면은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데 점수 잘 나올 것 같은 거, 이런 거 선택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점수 잘 나올 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신에 반영 안 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진로 선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소서나 교사 추천서가 지금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가 될 거냐면 학교생활기록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생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생활에 충실히 하는 거, 그다음에 교과 활동 충실히 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2023학년도 입학 전형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요런 거를 왜 이제 서울대 건데 왜 말을 하냐면, 많은 대학들이 요 서울대 거를 조금 참조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걸 서울대는 이미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5월에 발표해도 되는 걸. 이거 뭐 전체적인 걸 발표한 거 아니고요.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가겠어라는 건데요. 뭐 일단 크게 눈에 보이는 거는요. 최저를 조금 낮춰줬고요. 그 다음에 지역 균형이라는 거, 이게 이제 학교장 추천입니다. 그걸 정시에도 만들면서 뭘 넣었냐면요. 정시에 교과 평가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내신입니다. 내신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내신 점수를 반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종합처럼 좀 평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게 2023학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도 내신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이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끝나고 나면 전형 끝난 줄 알고 2학기를 신경 안 쓰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렇게 3학년 2학기도 신경 쓰게끔 전형을 좀 만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점수를 반영할 건지도 다 제시를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서울대 우리 학교 오려면 이 정도 과목은 이수해야 돼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담임 교사와 그 다음에 그 교과 교사들을 안내를 받으면 우리 학교 안에서도요, 충분히 여기 제시된 교과 이수 기준은 그대로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를 선택을 할 때 그냥 무작정 막 선택할 게 아니라 충분히 담임 교사와 상담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 되게 간략하게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충분하게 더 살펴볼 수 있는 대학이, 대학이랍니다.
사이트가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많이 알려진 사이트인데 알면서 또 많이 안 들어가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많은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 이제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 클릭해 보시면 이 메뉴들 클릭해 보시면 다양한 메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온라인 상담 받으실 수 있고 전화 상담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대입 전략 자료실이라는 거 가보시면 다양한 자료들이 있고요. 예, 여기 대기업 유튜브 있습니다. 예, 여기 대기업 유튜브 가시면 이제 어,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준 짤막짤막 길지 않은 내용들의 입학 안내 이야기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형평가 기준 결과는요, 전년도 입학 전형 결과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어디가라는 사이트를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또 역시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많이 참고하셔서 학생들 진로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